6월 13일 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위성을 더 발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북한을 향해서 한미 두 나라가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미국 워싱턴에서 들려온 소식인데요. 이 소식 포함해서 오늘 준비된 내용들 먼저 간추려드립니다. 이 재테크 전문가들이요, 일단 1억 원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불려나가야 된다, 이런 조언 많이 해주는데, 이 대체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같이 월급쟁이 직장인도 할 수 있는 거 맞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밤사이 소나기가 오다가 또 대부분 그친 것 같은데 오늘도 비 소식 혹시 있을까요? 네, 연일 소나기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그친 소나기가 오후에 다시 찾아와서요. 당분간은 우산을 잘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 내륙과 영남, 제주 산지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시간당 30mm 이상으로 강한 비가 퍼붓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이들 지역에 강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 많겠고요. 우박도 함께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소나기가 잦아 전국에 구름 많겠고요. 당분간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 구름 사이로 볕은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는 매우 높겠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의 한낮 기온 26도 예상되고요. 내일은 낮 기온이 어제만큼이나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 대구 20도, 부산 22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 광주 29도, 대구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점점 더 더워지겠고요. 서울은 주말에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어제보단 오늘 출근길이 더 여유가 있는데요. 그래도 안전운전에 계속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40분 정도 소요되는데 서강대교 부근에는 1차로에 사고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으로는 노원교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45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는 어제부터 작업이 시작됐죠. 남이방향 오창 분기점에서 남이 분기점까지 지날 수가 없어서 옥산 분기점을 이용해서 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금토 분기점부터 반포까지 12km 구간 막히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은 복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 힘겹습니다. 15번 서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가다소다 반복되고요. 100번 수도권 제1순환선 서운 분기점은 양방향 답답합니다. 모든 좌석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가능성에 대해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미 북핵 수석 대표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협의를 마친 뒤 특파원 간담회에서 국제사회에 단호하고 단합된 내용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It's important to make clear to the DPRK that its escalatory behavior has consequences. At the same time, we have been very clear that we seek dialogue with Pyongyang. 한미 양국은 또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보다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된 걸 계기로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북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이른바 배팅 발언과 관련해 미국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압박 전략을 사용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방문을 앞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쿠바에서 도청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국 백악관은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배팅 발언과 관련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It certainly appears as if there was some sort of pressure tactic here used. 한국은 독립적인 주권국가이며 영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훌륭한 동맹이자 친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주권국가의 외교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간섭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커비 조종 간의 발언은 앞서 지난 7일 싱 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이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쿠바에서 도청기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중국은 2019년 쿠바에 있는 정보수집시설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번에 공식 확인하면서 쿠바 외에도 전 세계에서 많은 장소를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앞두고 있어 도청 관련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집에 가던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초동 수사에서 성폭력 혐의가 빠져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앞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의 머리를 걷어찬 남성은 CCTV 사각지대로 사라졌습니다. 이 순간부터 건물을 빠져나가기 전까지 8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와 항소심 재판부는 성범죄를 의심했습니다. 피해자 옷까지 DNA 재감정을 했고 청바지와 가디건에서 가해자 DNA가 나왔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가해자에게 1심의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행을 하기 위한 폭행으로 판단한 겁니다. 가해자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꾸준히 가해자 신상 공개를 요구했으나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현행법상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특정 강제 범죄나 성범죄를 적용하지 않고 중상해 혐의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력범의 경우에는 피고인 단계가 아니라 피의자 단계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피해자는 신상 공개와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의원 윤관석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139표, 부 145표, 기권 9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대표가 쏟아진 걸로 분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게 방탄조끼를 입혀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등 같은 당 출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시킨 만큼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즉각 유감을 표시하며 부결과 상관없이 엄정하게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한 지하터널에서 관광객 36명을 태운 투어보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뉴욕주 록포트의 한 지하터널에서 관광보트 전복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탑승자들이 전원 구조됐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성인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고가 난 터널은 운하에서 남는 물을 인근 공장으로 수송하기 위해 19세기에 건설됐다가 1970년대부터 관광지가 된 곳입니다. 세상이 정해준 내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맥없이 쓰러져갈 하찮은 내가 아니지 숨을 힘껏 젖힌다 빛바랜 낡은 하염이 잠자던 나를 깨운다 난 잠든가면 이다 생방송 상암동 클럽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국내 뉴스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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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체크 보이네요. 네, 그러네요. 네, 도시락 열어주세요. 엄마가 사준 것 같은 체크를 입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도시락 꺼내볼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갑자기 벌떡인데요. 이 소식. 이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한 20대 남성이 있었는데요. 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뭔가 기적이라도 일어난 건가 싶은데 영상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흰색 겉옷을 입은 남성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요. 누나의 도움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 전신마비 환자라서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병원 밖에서 보니까 이상한 장면이 딱 잡혔어요. 서 있죠. 방금 전 그 남성인데요. 언제 그랬냐는 듯 일어서서 택시를 탑니다. 뒷문도 직접 열었는데 다른 장면, 저 사람이에요. 이 석 달 뒤 모습인데 상자를 들고 성큼성큼 걸어가죠. 그리고 계단 막 뛰어 올라가요. 야, 이게 같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마비 환자라고 했는데 그럼 뭐 속인 거네요? 그럼요. 속인 거였습니다. 이게 보험금을 노린 거였는데요. 이 남성 지난 2016년에 대장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 과실로 오른팔에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때 합의금으로 3억 2천만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는 5년 뒤에 다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모든 팔과 다리가 마비됐다고 하면서 찾아갔는데 장애 진단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보험사 2곳에서 보험금 1억 8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 절제 수술을 받은 건 사실이고. 네, 오른팔에도 뭐 문제가 생겼고. 근데 전신마비가 된 거는 아닌데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더 타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사기죠. 보험 사기입니다. 이 보험금을 받고도 부족을 했는지 보험사 3곳에 13억 원을 더 청구했다가 의심을 샀습니다.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직접 방문을 했는데요. 가족들끼리 죄다 짜고 남성이 제대로 거동할 수 없는 것처럼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나가 24시간 남성을 간병한다고도 속였습니다. 와, 이게 진짜 연기 중에 가장 어렵다는 그 메소드 연기가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뭐 백상예술대상이라도 하나 좀 드렸으면 좋겠다. 사실이었어요. 싶은데 결국엔 꼬리가 길어서 밟혔네요. 네, 맞습니다. 한 보험사 직원이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택시를 타기 위해 일어나서 걷는 이 남성을 딱 마주친 겁니다. 뭐 기적일까 싶었을 수도 있지만 사기였고요. 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인터뷰 들어볼까요? 키도 180이 넘고 몸무게도 거의 100kg 이상의 거구거든요. 그분이 휠체어를 이용해서 생활하기에는 다소 좀 좁은 환경이 아닌가. 왼팔도 움직이지 않는다. 또 다리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추가적으로 해당 병원에 추가적 계속적인 진료를 받고 그래서 네, 이 사기 행각에는 가족들이 총동원됐는데요. 남성의 아버지가 계획하고 누나 역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가족은 보험금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세 가족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보험 사기가 좀 나쁜 게 다른 사람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악성 범죄입니다. 제대로 좀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네, 두 번째 블록 도시락을 꺼내서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비행기 못 뜬다라는 건데요. 이 부정 채용 사건이 벌어진 이 이스타 항공
관련 소식입니다. 네. 당시 국토교통부 직원 자녀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을 하자 본사 내부에서는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 난리가 났다는 등의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국토부 직원 딸을 낙하산으로 회사에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이게 들통이 나니까 비행기가 못 뜬다. 이건 뭐 무슨 논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낙하산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서류에서 탈락시켜버렸던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났다, 뭐 그런 취지인데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 등에 대한 재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국토부 소속 한 직원의 딸이 서류 전형과 그리고 2차 면접에서 불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최종 합격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뭐야? 어떻게?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 전 이스타항공 청주 지점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말을 했는데요. 서류 전형 탈락 이후 회사에 클레임, 이의 제기죠. 클레임이 들어왔다. 여기저기 부서에서 난리가 났다는 등의 말이 회사에서 돌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또 이 딸이 최종 불합격한 후 당시 김정식 대표이사에게 전달을 하니까 그 김 대표이사가 왜 이제 얘기를 하냐, 이런 말이 나왔고 며칠 뒤에 이 딸 합격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아까 키워드도 그렇고 약간 본사 내부에서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 말이 나왔다고 했던 그 말은 그러면 그 항공사를 주무 감독하는 그 주무 부처가 국토부니까 근데 국토부 직원의 딸이 실수로 떨어졌으니까 낙하산 그 작전이 실패했으니까 우리 회사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런 말 한 건가요? 그런 취지로 이제 회사 분위기가 그랬다라고 합니다. 이제 국토부 직원이 이스타항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의미 같은데요. 이 직원은 당시 청주공항 출장소 항공정보실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비행시간 조정을 위해 공군에게 신고를 하거나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며 비행시간을 조정할 권한은 없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들은 걸 생각해보면 윗선에서 미리 점 찍고 채용을 했다는 느낌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합리적인 의심이겠죠. 이 전직 직원 역시 자녀 채용의 대가로 이스타항공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또 따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엔 증인으로 나왔던 거고요. 이상직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은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실체는 재판 과정에서 점차 가까워질 수 있겠죠. 다음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입니다. 네, 이 취업 준비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좀 분노할 만한 그런 정황들이 재판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놀랐어요. 147명이 부정 채용됐다는 거예요? 채용하려고 압박을 했는데 채용된 거는 사실 이제 그 정도 다 된 건 아니고요. 네.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사실관계 확정되는 것도 이제 판결 나면서 확정이 되겠죠. 새로운 소식 나오면 좀 전해주시고요. 다음 도시락도 열어보죠. 네, 세 번째 도시락도 바로 꺼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빠밤. 경찰 엔딩. 벚꽃 엔딩도 아니고 경찰 엔딩인데요. 마무리가 뭔가 경찰과 관련 있는 거네요. 경찰 관련 있는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높이 555m,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빌딩 어딘지 아시나요? 555m. 저는 여기 지어질 때 취재를 해봐가지고 알고 롯데월드 계셨군요. 타워. 맞아요. 세계에서 5번째로. 네, 세계에서 5번째로 높다고요. 서울에 있는 송파구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인데요. 여기를 맨손으로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맨손. 양손, 요 손으로만 올랐어요. 화면 보시죠. 네, 보이세요? 저희 외벽이에요. 엄청 사람이에요? 높은 타워잖아요. 맨손이에요? 저기에 사람이라고? 사람이 한 명이 붙어 있는데 위로 올라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저희가 아시잖아요. 저 빌딩 어디 있는지. 네. 엄청 높은데 저는 사실 화면으로만 봐도 무릎이 막 떨리는데 경찰이 어제 아침 무단으로 이곳에 오르던 20대 영국인 조지 킹프 톰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아니, 저기를 어떻게 올라간 거야? 저기 이해가 안 되는데 목숨을 걸고 올라간 거지 본인이. 맞아요. 왜 저러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싶은 거? 이름이 킹이라고? 맞아요. 왜 저러는 거예요, 킹 씨? 저게 만약에 창문 닦는 거였으면 안전줄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맨손으로 진짜 올라갔습니다. 이게 범죄입니다. 건조물 침입 혐의인데요. 킹 톰슨 이름도 어렵네요. 킹 톰슨 씨입니다. 새벽 5시쯤부터 등에 낙하산 장비를 메고 맨손으로 외벽을 탔습니다. 이를 발견한 관리소 측이 8시쯤 신고를 했고요. 결국 소방당국이 1시간여 만에 타워 72층과 73층 사이 높이로 치면은 약 한 309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나오네요. 저기서 구조를 했습니다. 이 타워 123층짜리입니다. 반 넘게 올라간 거잖아요. 3분의 1이 거의 오른 거죠, 반 넘게. 와, 근데 사실 예전에도 이렇게 롯데월드 타워 올랐던 맞아요. 외국인 있죠. 맞아요. 그 당시에도 저도 보도를 보고 취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2018년이었습니다. 프랑스 암벽 등반가 알랭 로베르 씨도 75층까지 오르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요. 이 킹 톰슨스 씨는
경찰 조사에서 롯데월드 타워에 올라 비행하는 게 꿈이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높은 건물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스포츠인 이 베이스 점핑. 야, 저기서 뛰어내린대요. 낙하산만 메고. 이걸 하려고 했다고 하고요. 6개월을 준비한 끝에 사흘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019년엔 영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더 샤드에 무단으로 올랐다가 붙잡힌 전력도 있습니다. 이 보통 이런 위험한 장면 내보낼 때 뭐 시청자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라고 자막을 붙이잖아요. 근데 이 장면은 따라할 그냥 수가 없어요. 자막 안 붙여도 됩니다. 그냥 아무도 안 따라하실 것 같아서요. 네, 아무튼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고요. 다음은 월드 클래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용주 캐스터. 네, 월드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탈리아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역대 최장수 총리를 지낸 실비오 베를루니코스 전 총리가 향년 87세로 숨졌습니다. 사인은 만성 백혈병에 따른 폐 감염으로 알려졌는데요. 세계 전역에서 추모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의 20년 절친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애도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런 사람 더 없습니다 라면서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Безусловно, это был политик европейского, можно сказать, и мирового масштаба. Таких людей сейчас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немного. 네,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사실 뭐 많은 평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맞아요. 후임자 총리죠. 후임자 총리인 그 마테오 렌치 전 이탈리아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많은 사람이 그를 사랑했고 많은 사람이 그를 미워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트위터로 나가고 있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후에 이탈리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포퓰리스트였지만 또 온갖 설화로 가장 손가락질 많이 받는 그런 정치인이기도 했죠. 예, 맞습니다. 이 생전에 이 망언 종결자로 불릴 만큼 막말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막말 굉장히 다시 한 번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막말은 인종, 성별은 물론 주요 정상과 그의 배우자까지 가리지 않았는데 직접 들어보실까요? Obama ha tutto per poter andare d'accordo con lui, perché è giovane, è bello e anche abbronzato. 네, 흑인의 이 검은 피부색을 썬텐했다고 한 건데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25세 연상과 결혼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쁜 엄마와 사는 잘생긴 청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도 했었군요. 저는 그 이탈리아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예쁜 비서, 최고의 아가씨들이 많다라는 말을 했던 게 기억에 좀 남습니다. 발언들이네요. 네네. 예, 하지만 그는 이 보수 유권자들의 콘크리트 지지에 힘입어 이탈리아에서 9년 2개월이라는 최장기 집권 기록도 세웠습니다. 베를루니코스 전 총리의 장례식은 오는 14일 밀라노 대성당에서 치러진다고 하는데요. 고인의 명복을 빌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자, 비행기를 타지 않고 세계 일주를 한다면 과연 이 얼마나 걸릴까요? 덴마크 출신의 한 여행자가 실제로 세계 최초로 비행기 없이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방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화면 보실까요? 자, 보시면 지금 낙타를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죠. 부럽습니다. 또 지금 뭐 기차도 타고 있고요. 기간은 지금 출발 전에는 4년을 예상을 했다 그래요. 네. 근데 실제로는 6년이 더 소요돼서 무려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10년간 이동한 거리는 약 35만 9천 킬로미터에 달했고요. 각 국가에서 보낸 평균 기간은 17일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세계 여행이면 누구나 좀 꿈은 한 번씩 꿔봤는데 뭐 현실적인 문제로 하기 어렵잖아요. 이분은 그럼 원래 평소에 뭐 하던 분이었던 거예요? 원래 이분이 그 유엔군 군인을 거쳐서 운송, 뭐 물류회사 이런 데서 일을 하셨다 그래요. 여행 비용은 덴마크의 에너지 회사와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고요. 여행 중 가장 큰 위기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꼽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그는 당시 홍콩에 있었는데 국가 간 이동 통제로 홍콩에서만 반년 이상을 체류해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세계 최초로 비행 없이 세계 일주를 했는데 이렇게 위대한 어떤 도전을 한 소감은 뭐라고 하던가요? 소감은 약 10년에 걸쳐서 자신의 목표를 이뤘지만 후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일한 후회는 지난 10년 동안 연로하신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이라도 앞으로 이 부모님과 많은 시간 보내면서 효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자, 마이크로네이션.
정식 국가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이 국가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초소형 국가를 일컫는 말입니다. 네. 국가인 듯 국가 아닌 국가 같은 그곳 지금 확인해 보시죠. 자, 미국 캘리포니아 78번 국도 인근에 위치한 황량한 사막입니다. 여기 슬로우 자마스탄이라는 초소형 국가가 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라디오 DJ로 활동하는 한 남성이 지난 2021년 12월 1일 건국했다고 하네요. 근데 허허벌판에 좀 너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나라예요?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국가의 3요소는 뭐다?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네, 슬로우 자마스탄은 약 44,700제곱미터의 영토를 갖고 있고요. 이미 국민도 500명 이상이나 됩니다. 게다가 자체 법률은 물론이고요. 국기와 통화도 갖추고 있어요. 이 정도면 국가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체계적이다. 네, 싶은데요. 앞으로 인구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무려 4,500명이 국민이 될 수 있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거나 시민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나라에는 번듯한 궁전 하나 없는 게 현실이지만 대신 열린 사무실과 국경 통제 초소 또한 입국을 환영하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를 왜 세운 거예요? 슬로우 자마스탄을 건국한 남성은 평범한 나라에 사는 것이 너무 지쳐서 사막에 새 나라를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나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실패를 하긴 했지만 이 문제도 해결되길 바란다고 하고 있고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국제기구나 여러 나라 정부가 여기를 정식 국가로 인정한다면 저는 이민은 몰라도 관광 정도는 한번 가볼 만하지 않을까. 슬로우 자마스탄. 네, 슬로우 자마스탄.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홍콩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초대형 오리 러버덕이 10년 만에 다시 홍콩 빅토리아 항구에 등장했습니다. 과거엔 혼자였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커플이 돼서 커플이다. 설치하고 있는데도 벌써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네, 2013년 첫 전시 당시에도 800만 명이나 이 러버덕을 보겠다고 몰려들었거든요. 이번 역시 설치 단계부터 많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러버덕 전시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러버덕 안 돼. 뭐야? 일어나. 어머. 자, 이렇게 힘없이 스르르 한 마리가 주저앉고 마는데요. 30도를 넘나드는 홍콩의 무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 표면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게 아무래도 고무로 만든 거다 보니까 저런 일이 종종 생길 것 같아요. 네, 너무 뜨거웠던 것 같죠? 전 세계의 평화와 행복의 메시지를 전해온 공공미술 프로젝트 러버덕.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바람을 빼고 수리를 한다는데요. 일단 한 마리만 열심히 인파를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러버덕 2014년 그리고 지난해에 아마 우리나라에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즐거운 시간 보냈었단 말이에요. 홍콩 네. 네네. 그때 보러 가셨어요? 저 보러 갔습니다. 진짜요? 네. 인파가 아주 장난 아니었거든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자, 어쨌거나 이 시작부터 홍콩 폭염의 뜨거운 맛을 제대로 보고 말았지만 러버덕 힘을 내라고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7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5년 안에 1억 모으는 가장 확실한 방법. 1억부터 모아라. 이 많은 재테크 전문가들이 미래를 위한 재테크의 첫 목표로 이걸 늘 강조합니다. 이 종잣돈 1억 원이 있어야 내 집 마련이든 사업이든 굴려나갈 수 있다는 건데요. 아니 1억 모으고 싶죠. 하지만 이 빠듯한 월급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고 정신무장 시켜주실 분 오늘 모셨습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1억 모으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팩트 폭격으로 돈 모으는 방법 알려주는 멘토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트레이너님이 1억 원 모아라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먼저 그리고 자주 강조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왜 1억 원입니까?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억 모으기인데
아마 이제 그 젊은 세대 분들이 최근에는 이제 결혼도 굉장히 늦어지고 그리고 또 내 집 마련, 뭐 최근에 집값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네네. 아직까지 좀 넘사벽이다. 이런 의견이 많다 보니까 목표가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표가 없게 되면 당연히 돈이 안 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목표가 구체적으로 생기기 전까지는 네. 일단 1억 원을 만드는 목표로 저축을 해보자라는 말을 계속했던 거고요. 네네. 이 1억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러면 이게 재테크의 시작점입니다. 한마디로 스타트 라인에 쓰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우리가 비행기가 비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이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륙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상공 10km까지 올라가야 돼요. 지금 제 그림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굉장히 이제 이륙을 화려한 했는데 그래픽입니다. 정말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일단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더라도 일단 상공 10km까지는 올라가야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적은 에너지로도 우리가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1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억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륙하기 전까지는 사실 좀 불확실한 거를 되도록이면 좀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비행기를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막 이륙할 때 좀 기름이 많이 들어서 일단 그렇죠. 힘겹게 올라가지만 힘겹죠. 예. 이제는 이제 기류를 타고 편안하게 비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뜨면 알겠습니다. 근데요. 모으고 싶죠, 사실. 근데 이 뻔한 직장인 월급으로 1억 원 모으기 쉽지 않거든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굉장히 좀 오래 걸린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우리가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1억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자,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예금 금리는 4%가 없지만 아직까지는 적금 금리는 4%가 좀 있는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7년 정도 있다가 1억을 만든다 그러면 한 달에 한 106만 원 정도를 매달 저축을 하면 됩니다. 2030년 월드컵 할 때쯤 되면 1억이 되는 거예요. 자, 106만 원 정도 모으면 되고 자, 6년에 모으려면은 한 달에 126만 원 정도를 모으면 되는데 이 월 106만 원, 126만 원이 뭐 약간 뭐 금액으로는 조금 부담스럽지는 않을 수 있지만 기간이 6년, 7년이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리죠. 6년, 7년 후에 1억 모으면 지금 1억 원하고 좀 가치가 다른 게 아닐까. 이런 좀 걱정이 들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5년을 보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돈 번 지 5년이면 1억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직장인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숫자인데 바로 5년에 153만 원.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보면 4년에 모으려면 195만 원 정도 모으면 되고요. 정말 로망 같은 정말 단 3년 만에 1억을 모으려면 월 264만 원이 필요한데 자, 264만 원은 다음 월드컵인 북중미 월드컵 할 때 딱 1억 타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굉장히 그 가슴이 설레긴 하는데 금액을 딱 보면은 야, 이거 뭐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딱 중간 153만 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저는 이거를 이름하여 국민적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득이 많든지 적든지 누구나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는 숫자가 바로 이 5년에 1억 만들기다라는 거죠. 자, 5년에 1억 만들기. 153만 원 금액이 느낌이 어떠십니까, 우리? 그러니까 정말 좀 더 쪼이고 하면은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긴 하지만 애들 학비 그리고 집 원리금 뭐 갚고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사실 직장인들이 좀 빠듯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5년씩 월 150만 원 이거 말고 더 좋은 방법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5년에 153만 원을 모은다는 게 너무 부담된다라고 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서 그러면 방법을 좀 바꿔보자 해서 새로운 방법을 좀 고안했거든요. 직골이 월급에 통큰 적금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조금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이제 그 엘리베이터 말고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식. 그 저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내용은 바로 이런 건데요. 153만 원이 부담스럽다면 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첫 해에는 일단 128만 6천 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느낌이 153만 원하고 봤을 때는 그래도 좀 한결 그래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자, 이 저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누구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1년에 한 번씩 임금이 오릅니다. 승진을 하거나 꼭 승진을 안 하더라도 호봉이 올라간다든지. 자, 내년에는 딱 10%만 추가로 하는 거예요. 12만 8,600원을 저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첫 해에 가입했던 저축은
8,379만 원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추가로 가입한 12만 8,600원은 4년 후에 659만 원이 되거든요. 매월 납입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년 차, 3년 차 때는 딱 10%만 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만 8,600원. 자, 요거는 487만 원이 되고요. 네. 자, 4년 차 때도 또 5년 차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10%만 증액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153만 원을 5년 동안 해라라고 좀 부담스러운데 네네. 일단 128만 원을 하고 급여가 좀 올라가면 10% 정도는 증액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연도별로 얼마가 들어가게 되느냐면 2023년도 올해는 128만 6천 원, 그다음에 24년도에는 141만 4,600원, 25년도에는 154만 원, 2026년에는 167만 원, 2027년도에는 180만 원 정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훨씬 153만 원을 5년간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사람이 욕심이 생기거든요. 어허. 일단 시작을 해놓으면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게 된다라는. 그래서 일단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급여가 한 400, 500 정도 되시는 분들은 3년 정도인 264만 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 요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죠. 급여가 좀 되시는 분들은 조금 짧게 해서 좀 빨리 끝내는 거죠. 빨리 끝내는 거죠. 북중미 월드컵 할 때 그냥 바로 1억 타는 거죠. 그때 이제 치킨 맛있게 먹으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네, 1억 알겠습니다. 모으고 나서 월드컵을 본다 생각을 하면 128만 원에 시작해서 12만 원씩 계속 매년 추가하는 것도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덜하니까 괜찮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요. 이렇게 이제 1억을 모았다 하면 아까 이제 비행기 타고 올라갔잖아요. 기류를 타고 잘 날아갈 수 있는데 그 기류를 탔을 때 어떻게 이걸 활용하면 됩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자, 그러면 1억 모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1억이라고 하는 첫 단추를 우리가 자본소득으로 가는 첫 번째 허들을 딱 넘게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일단 종잣돈 1억 원을 달성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결혼이라는 게 뭐 내가 뭐 좋은 배우자감이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가 크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1억 원 정도의 종잣돈을 모으면 상대 배우자와 나와 합쳐서 사실은 일단 결혼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 결혼이라는 것도 사실 자본소득으로 가는 우리가 1인 가구보다는 2인 가구가 훨씬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컨디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일단 내 집 마련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다. 그렇죠. 청약. 뭐 최근에는 뭐 미분양도 많고 청약이 좀 인기가 없긴 하지만 이제 2024년이나 2025년도가 되면 또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자, 청약이 최근에 이제 뭐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대출이 굉장히 여력이 상당히 좋아지긴 했으나 그래도 계약금을 밀어 넣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현금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약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첫 걸음을 뗄 수 있는 게 바로 종잣돈 1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최근에 소액 부동산 투자가 또 인기거든요. 네. 내가 거주할 곳이 뭐냐, 만약에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하고 있어서 난 당장 뭐 입주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뭐 조금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 자, 그런 경우도 1억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1억은 있어야 소액의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창업. 최근에 우리 직장인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주말에 투잡을 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투잡을 하는 내용을 뭔가 사업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창업을 하려고 해도 최소한 종잣돈 1억은 있어야 뭔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여드렸던 이 네 가지 뭔가 근로소득이 아닌 더 자본소득으로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왜 1억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억 원 모은 데까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1억에서 예를 들어 2억이 되는 거는 그보단 빨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비행기에 비유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층권까지 날아올라야 그다음에 저항 없이 마음껏 자유롭게 비행을 할 수 있다. 근데 월 128만 원씩 내려면 사실 저 김경희 PD님 첫 시간에 만났을 때 원 플러스 원 절대 사지 마라. 안 사면 100% 할인이다. 요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가 내 집 마련을 해가지고 지금 이자 내고 원금 내느라고 너무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저축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집값이 막 올라가는 시기에는 이자도 사실은 거의 저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최근에는 그렇진 않지만
분명히 원금과 이자 중에 원금 갚는 부분 있죠. 네네. 그것도 저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내가 153만 원을 저축을 못하고 있어서 나한테 죄책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원금 상환도 저축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같이 계산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 먹으면 5년에 1억 만드는 거 이거 어렵지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오늘도 정신무장 한번 확실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상클 상담소.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 분쟁, 다양한 고민거리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도 해보고 또 법률적인 해결책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클 상담소의 상속 법률 전문가 정인국 변호사와 함께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고민 살펴볼 텐데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사연은 실제 사례를 방송에 맞게 각색한 내용입니다. 오늘 또 저희 연기를 들어보실 텐데 오늘 제 분량이 많습니다. 좀 걱정되는데 잘 들어주시죠.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80이 넘으신 저희 어머니의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40년째 혼자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얼마 전 저희를 불러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나이도 있고 좀 쉬고 싶은데 김 실장한테 가게 운영 맡기고 쉬엄쉬엄 일할까 싶다. 너희 생각은 어떠니? 아, 그래요, 어머니. 이제 좀 쉬실 때 됐죠. 식당 규모도 커졌고 저희는 이 식당 일 좀 익숙치가 않으니까 어머니 결정대로 하세요. 그렇게 어머니는 40년 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셨습니다. 여행도 다니시고 표정도 밝아지셔서 즐겁게 잘 지내시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꽤 어린 남자친구가 생기셨더라고요. 저희한텐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아는 척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는데 어느 날 동네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한테 연락하려고 그랬는데 잘 만났네. 이제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기로 한 거예요? 오늘 집 보러 가기로 했는데 전화 안 받으시대. 네? 무슨 얘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집 판다고 내놓으셨다고요? 그거 몰랐어요? 가게 없던 중년 남자랑 같이 와서 집 내놓으셨어요. 얼마 전 어머니를 뵀을 때도 그런 얘기는 없으셨거든요. 깜짝 놀라서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갑작스러운 이사 이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엄마, 집 내놓으셨어요? 이사 가시려고? 그리고 부동산에 같이 갔다는 그 남자는 누구예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어디서 들었냐? 아니, 그런 큰 결정은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그리고 이거 카드 영수증 이건 또 뭐예요? 그동안 카드는 안 쓰셨잖아요. 그 얘긴 또 어디서 들었어? 집이 너무 커서 그래. 이제 청소할 기운도 없고. 아니, 내가 그런 것까지 님들한테 일일이 얘기해야 되니? 설마 어머니 요즘 같이 다니신다는 그 남자친구분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야 얘가? 평소엔 연락도 잘 안 하다가 갑자기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참견하지 말고 집에 나가. 80 넘은 어머니께 접근한 남자.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정인국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와. 야, 이 사연을 살펴보면 일단 이 남성의 정체를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 가게만 하시던 어머니 곁에 한 어린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네네. 그 상담하시던 분이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리고 어머니께서 혼자 그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이게 어머니가 솜씨가 좋다 보니까요. 입소문이 많이 났어요. 네. 그리고 또 요새는 SNS가 중요하잖아요. 예. SNS로 맛집이라는 얘기가 소문이 나다 보니까 대박 터지신 거죠. 네. 거의 뭐 중소기업에 가까운 규모로 성장했거든요.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 몇 년 전부터 그 어머니한테 물건을 납품하던 거래처 사장인데요. 이번에 어머니가 은퇴하셨잖아요. 네네. 은퇴하고 나서 어머니랑 친하게 지내시다 보니까 이제 연인이 되신 거죠. 아들들은, 딸들은 지금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알게 됐고요. 납품하던 거래처 사장님과 이제 어머님이 이게 좀 연인 관계 되셨다. 네. 뭐 혼자든지 일단 오래 되셨고 은퇴도 하셨으니까 마음 맞는 분이랑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때마침 어머니가 자식들 모르게 집도 내놓고 카드 명세서는 쌓여 있고 자식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해주고. 네, 그렇죠. 일단 어머니가 80대이신데 남성분이 60대거든요. 이게 뭐 예전에 그 일찍 결혼하셨으면
아들이 될 수도 있죠. 아들뻘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게다가 어머니가 원래는 그 상당히 검소하던 분이셨는데 이 남자분 만나시고 나서부터 카드 영수증에 명품 시계, 남자 거, 그다음에 명품 옷 이런 물건들이 사기 시작하셨는데 어머니 집에는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거 어디에 사용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하세요. 네. 달라진 거는 이 남자 생긴 거밖에 없으니까 자식 입장에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무엇보다 이게 집을 내놓은 게 컸는데요. 그런 사실을 자녀들한테 안 알렸잖아요. 네. 아들내외가 어머니랑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얘기해줘서 안 그랬지. 안 그랬으면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이 남자가 어머니 꼬드겨가지고 재산을 모두 빼돌린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부동산 사장님이 은인이네 일단. 그렇죠. 근데 이제 자신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이면 어머니 재산이 다 사라져도 이거를 다시 되찾을 방법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머니께서 본인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어머니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분하신 거잖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집 자체가 어머니 명의였는데 그리고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내놓으셨고 또 누군가가 정상적으로 돈을 내고 부동산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 반환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어르신들이 본인한테 잘해주는 분들한테 취약하잖아요. 신문 같은 데 보면은 뭐 그 노인분들한테 몇 천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팔았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자식 입장에서 그 남자 의심하면서 막 엄마 제발 이 사람이랑 만나지 마 조심해라고 하면 더 뭔가 거부하고 화내실 것 같거든요. 감상하시겠죠. 네네네네. 그럼 상담자는 어머니의 재산을 일단 지켜야 된다는 그 사명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우리 민법에 성년 후견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게 뭐 성년 후견 제도. 네. 자료 화면이 나올 텐데요. 부모님이 고령이다. 그런데 그 의사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러면 성년 후견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뭐 질병, 장애, 그리고 나이가 드셨다. 그래서 정신적인 제약이 큰 경우에요. 자기 재산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신상에 대해서 사무 처리할 능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거든요. 가족들이 법원에다가 그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후견인을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해서 결정하는데요. 이게 최근 들어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 정도 만에요. 신청 건수가 10배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게 인구 고령화 때문에 치매에 걸리시는 노인분들이 많아지시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 말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어른들을 위한 뒷일을 봐주는 사람, 후견인을 두는 제도다. 네, 그렇죠. 그리고 법원이 결정해 주는 거다. 네네. 근데 아까 그래픽이 여기 나와 있지만 치매 등과 같은 정신적 제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극 중에서 나온 사연자의 그 엄마는 식당하셨던 엄마는 치매는 아니잖아요. 나 치매 그런데 없어. 이게 치매인지 아닌지가 이게 무자르듯이 딱 이분은 치매, 이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치매가 또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고요. 결국 그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정도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혼자서 사무를 거의 처리 못하실 정도가 되면은요 성년 후견인으로 가시면 되고요. 사무를 어느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데 약간 부족하시다. 그런 경우는 한정 후견으로 분류됩니다. 한정 후견. 예, 성년 후견, 한정 후견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상담자의 어머니가 80대래 가지고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예전보다 판단 능력이 떨어지신 건 맞는 것 같거든요. 이 상담자 그리고 동생이 어머니의 사리 판단 능력이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거. 그리고 어머니의 재산이 무엇보다 자식들 모르게 계속 빼돌려지고 있잖아요. 자, 이런 거를 증거자를 준비해서 법원에다가 성년 후견이건 한정 후견이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요, 그냥 뭐 자식들이 신청했다고 받아주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정신감정을 합니다. 병원을 통해서 정신감정을 하고 이분이 문제가 있다.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 경우에는 후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성년 후견이 있고 한정 후견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그 후견인을 두는 제도가 있는 특정 거죠? 후견이라는 제도도 있긴 한데요.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잘 쓰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약간 건건이 약간 후견인을 두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로 많이 쓰이는 건 성년 후견 아니면 한정 후견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사연자의 경우에는 제가 역할을 했던 그 아들이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게요. 이게 항상 이 상속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좀 모두 그 다툼이 없고 그리고 모두 오케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족을 그 후견인으로 지정을 하긴 하는데요. 그 상속인 지위 있는 분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다툼이 있다. 그럼 가족들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중립적인 지위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이죠. 뭐 변호사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밖에 공익법인, 자, 이렇게 후견인이 그 선임되기도 합니다.
후견인이고 가족이 되는 것만은 아니군요. 전문가나 공익법인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가 그 예전에 그 신격호 회장 케이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자녀분이 2명 있었는데 경영권 분쟁이 있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가족이 후견인이 되게 되면요. 또 가족이 어느 쪽 편이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서로 경영권을 가져가려는 그런 구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을 해도 악용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를 선임하게 되는데요. 다만 신격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재산 규모가 워낙 많잖아요. 그럼 어느 개인이 감당하기엔 또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공익법인을 선임했었고요. 이 사건 돌아가게 되면 뭐 그런 정도의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사례에서 그 상속인 자녀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법원에다가 저희가 어머니의 후견인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아마 받아들일 겁니다. 법원으로부터 이렇게 성년 후견인으로 그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요. 그 어머니가 후견인 동의 안 받고 재산을 처분하는 게 금지가 되거든요. 그럼 이 사건이 남자가 그 어머니 꼬드겨가지고 재산을 빼돌리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어머님이 이미 집을 내놨더라도 아직 뭐 계약을 체결 안 했다면 그 안에 이제 후견인이 아들이 됐다면 아들이 동의를 해줘야 집을 팔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못 파는 거죠. 근데 아까 잠깐 그 롯데 신격호 회장 사례를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좀 자식들이 악용하는 사례도 좀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항상 어떤 제도이건 간에 악용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데요. 부모님께서 나이가 들어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정말로 다 해주고 싶잖아요. 또 반대로 뭐 그런 경우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도움받은 게 많았다. 내 재산을 사회에 모두 환원하고 가겠다. 그리고 기부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는데도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재산이 줄어드니까. 동의가 안 되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재산에 욕심을 내고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자연적으로 능력이 감소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치매 증거로 부풀려지기도 하죠. 멀쩡한 부모님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남아있는 상속인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려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겪고 싶지 않다면 아예 차단을 처음에 좀 해놓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초에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뭐 그렇다면 당사자가 본인이 내가 앞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후견 계약을 체결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걸 임의 후견이라고도 불러요. 당사자가 내가 앞으로 정신적인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사건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미리 후견인을 자기가 지정하는 거죠. 약간 유언하듯이 그러니까 자기 정신이 좀 혼미해지기 전에 미리 지정을 해놓는 거군요. 정신 상태가 좀 정상적인 상태에서 지정하는 거죠. 이런 걸 임의 후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뭐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당사자가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때 후견이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임의 후견인이 또 엉뚱한 짓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 후견인을 감독하는 사람을 또 선임을 합니다. 후견인 감독인이 선임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후견이 개시되는 겁니다. 약간 더블 체크할 수 있는 이중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후견인 제도 오늘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필 상담소 오늘도 좀 복잡한 고민거리를 법률적으로 잘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인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일 소나기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시작된 소나기는 오늘 새벽에 다 그쳤는데요. 오후 들어 다시 소나기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우산 잘 챙기셔야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 내륙과 영남, 제주 산지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짧은 시간 내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퍼붓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이들 지역에 강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 많겠고요. 우박도 함께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 많겠고요. 이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는 매우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 대전 21도, 창원, 부산 22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워낙 강해 이번 주는 소나기가 잦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점점 더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도 더운 데다가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갖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상암노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어김없이 아침 8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상쾌하세요. 같은